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제 가슴속 심장은 차가운 묘비 아래 묻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 된 형부가 불쑥 제 삶에 들어온 후부터 잊었던 뜨거운 감각들이 저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부엌에서 스친 그의 손길은 제가 다시 여자라는 잔혹한 진실을 일깨웠습니다. 미숙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50대 중반의 몸은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거스를 줄 몰랐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맡에 작은 탁상 시계를 더듬어 확인하는 것도, 침대에서 내려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고요한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모두 그녀의 일상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이 거대한 아파트는 미숙의 개인적인 동굴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미국과 부산으로 떠났고 주말마다 울리던 손주들의 시끄러운 발소리마저 이제는 듬성듬성한 전화 속 목소리로만 존재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에 와 닿을 때마다 미숙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겨우 인지하곤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덩치 큰 사람의 체온이 언제나 옆자리를 지켜주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쓰던 퀸 사이즈 침대에서 미숙은 대각선으로 몸을 뻗어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었다. 베개 하나를 안고 잠이 들 때면 익숙한 고독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외롭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남편과의 사별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엄마는 강하다는 주문을 외우며 미숙은 묵묵히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냈다. 거실로 나오면 넓은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여명 속에서 미숙은 아무 의미 없이 식탁에 놓인 꽃병에 물을 갈아주었다. 매일 싱싱한 꽃을 두는 것은 미숙의 작은 사치였다. 고작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시들어버릴 꽃잎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도 저 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한때는 화려하게 피어났지만 이제는 모든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아침 식사는 항상 간단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그리고 작은 과일 접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나 노릇하게 구운 생선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지만 이제는 믹스커피의 인공적인 향만이 주방을 맴돌았다. 미숙은 식탁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응시했다.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면 조용한 물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 모든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지 점원이나 과부로 존재할 뿐 여자라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잊혀졌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것은 형부 준호의 방문으로부터였다. 준호는 미숙의 여동생의 남편이자 몇 년 전 미숙의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게 된 남자였다. 준호와 미숙은 서로에게 남편과 처제의 배우자를 잃은 동병상련의 관계였다. 그들은 간간히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예상치 못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복구 작업으로 당분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호텔이나 친척집을 권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미숙의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어차피 혼자 계신데 저라도 가서 옆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어딘가 미숙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준호는 미숙의 넓고 고요한 아파트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다. 준호가 온 첫날, 미숙은 설렘보다는 어색함이 앞섰다. 남의 남자가, 그것도 동생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미숙의 불안을 눈치챈 듯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고 미숙이 차려주는 밥상에 언제나 감사를 표했다. 그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다. 처음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지만 이내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준호의 등장은 미숙의 메마른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식탁에는 2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였다. 오랜만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개 만들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들어서는 준호를 보면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움을 느꼈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고 미숙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미숙보다 5살 어린 40대 후반이었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저 삶의 고단함에 지쳐 보이는 한 남자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회복 중인 공장에 다녀오느라 비를 흠뻑 맞고 돌아왔다. 그의 셔츠는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숙은 깜짝 놀라 마른 수건을 가져다주며 잔소리를 했다.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이렇게 비를 다 맞고 다녀요. 미숙의 입에서 오랜만에 걱정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형님. 신경 쓰이게 해드렸네요.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해 보였다. 물에 젖어 살짝 비치는 셔츠 너머로 다부진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숙은 순간 시선을 돌리며 묘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내던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찔거리는 듯했다. 그날 밤, 미숙은 준호를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었다. 작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흑백 영화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영화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피곤함과 함께 깊은 회색빛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 미숙은 그에게서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보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는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남자로서의 존재감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먹고 나간 식기를 정리하던 미숙은 그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준호의 채취가 풍겨나왔다. 새벽녘에 비를 맞았던 그의 셔츠가 침대 발치에 벗겨진 채 놓여 있었다. 미숙은 저절로 손이 뻗어져 셔츠를 집어들었다. 옷감은 아직 축축했고 그녀의 손가락에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옷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셔츠 안쪽, 땀으로 얼룩진 부분에 머물렀다. 짙은 남자의 냄새가 순간 미숙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었다. 묘하게 야생적이고 잊혀졌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향이었다. 미숙의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황급히 셔츠를 바구니에 던져넣고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셔츠의 냄새와 함께 잊고 지냈던 자신의 숨결이 거칠게 맴돌고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은 자신이 더 이상 완벽하게 차갑고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숙은 자신이 더 이상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알 수 없는 열기가 집안을 감싸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 같지 않았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파문이 있는 잔잔하면서도 불안한 물결 같았다. 준호의 셔츠에서 맡았던 그 짙은 남자의 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숙은 그 향이 잊고 있던 무엇인가를 자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그녀 안의 여자가 작게 기지개를 켜는 소리 같았다. 준호의 공장 복구 작업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는 미숙의 아파트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다. 한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곧 일상의 재구성이었다. 미숙은 아침마다 두 사람의 밥을 준비했고 빨래는 두 사람의 옷이 섞여 양이 2배가 되었다.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거실에서 잠깐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모든 행동은 처형과 형부라는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숙의 내면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주름이 깊게 패인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은연중에 좀 더 화사한 색깔의 옷을 꺼내 입거나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준호가 혹시라도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아주 작고 비이성적인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그런 걱정 자체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지? 미숙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형님, 혹시 제가 어제 벗어둔 작업복 보셨어요? 주머니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는 미숙의 등 뒤로 바싹 다가와 선반 위를 두리번거렸다. 좁은 주방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었다. 미숙은 그의 존재를 등 뒤에서 생생하게 느꼈다. 넓고 단단한 그의 가슴과 어깨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갑작스럽게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동시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디 보자. 어제 세탁 바구니에 넣었던 것 같은데. 미숙은 겨우 목소리를 내며 몸을 살짝 비틀었다. 준호는 미숙의 옆을 지나쳐 세탁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구니 속에서 작업복을 찾아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미숙은 물에 젖은 손을 씻어내며 그를 곁눈질했다. 허리를 숙여 서류를 확인하는 그의 자세에서 셔츠 자락이 살짝 들려 올라가며 탄탄한 허리 근육이 언뜻 드러났다. 미숙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그곳에 두었다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시선을 두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미숙아, 너 정말 미쳤구나.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뜨거운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 그날 밤, 미숙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졌던 준호의 존재감, 그리고 우연히 스쳤던 그의 허리. 그 잔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던 미숙은 문득 갈증을 느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방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던 중 준호의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시선을 보냈다.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준호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앓는 듯 낮은 신음소리를 반복하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미숙은 깜짝 놀랐다. 설마 감기라도 걸린 건가? 낮에 비를 맞은 것이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 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는 미숙의 목소리에 눈을 떴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흐려 보였다. 형님, 제가 왜 여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끙끙거렸다. 미숙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세상에, 열이 이렇게...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방을 나와 거실 약상자에서 해열제와 찬물, 수건을 챙겼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준호의 땀에 젖은 셔츠를 벗겨냈다. 망설일 틈도 없었다. 그는 아팠고 그녀는 그를 돌봐야 했다. 셔츠가 벗겨지자 그의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 근육, 그리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가슴이 눈에 들어왔다. 미숙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몸에 닿았다가 황급히 피했다. 하지만 그 남성적인 몸의 실루엣은 그녀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탄탄할 수 있지?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감탄이 뒤섞였다. 미숙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피부는 뜨거웠고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열기는 잊었던 감각들을 깨우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과 목덜미, 그리고 가슴 부근까지 수건으로 닦아내렸다. 땀에 젖은 그의 몸에서 특유의 남성적인 향이 은은하게 풍겨나왔다. 낮에 맡았던 그 향보다 더 진하고 강렬했다. 미숙은 숨을 죽이며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준호는 작게 움찔거렸다. 괜찮아요. 열을 좀 내려야 해요. 미숙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듯했다. 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미숙은 그의 열이 쉽게 내려가지 않자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해열제를 꺼내 물과 함께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약을 받아 마셨다. 약을 먹은 후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미숙은 그의 옆에 앉아 이마에 얹은 수건을 갈아주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미숙은 준호의 곁에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낮에는 늘 강인하고 책임감 넘치는 가장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약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잃은 슬픔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보았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솟구쳐 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창밖에는 새벽의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전히 열이 높았지만 조금 전보다는 숨소리가 편안해진 듯했다. 미숙은 그의 옆에서 밤새 간호하며 쪽잠을 잤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충만감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돌본다는 충만감. 그리고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그녀의 차갑게 식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 열은 조금 내려간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다. 그때 준호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형님. 그의 목소리는 잠결에 듣는 낮은 을조림 같았다. 고맙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녀의 팔목을 스치는 그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미숙은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도, 그렇다고 그를 바라볼 수도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호는 미숙의 팔목을 잡은 채 스르르 다시 잠이 들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그녀의 팔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미숙은 준호의 손길이 잠시 멈추자 겨우 숨을 쉬며 팔을 빼냈다. 그녀는 재빨리 방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방금, 이건 뭐였지? 그녀는 세면대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어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욕망으로 물든 듯한 얼굴. 그날 이후 미숙은 준호와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어색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회복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바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밤의 비밀스러운 접촉이 남긴 여운이 흐르는 듯했다. 준호는 이전보다 미숙에게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다. 작은 일에도 형님 덕분입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미숙을 바라볼 때면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어느 저녁, 미숙은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중년의 남녀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미숙은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텔레비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였다.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탄탄한 상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은은한 비누 향이 거실에 퍼졌다. 미숙은 놀라서 몸을 돌렸다. 아니, 준호 씨. 옷은 입고 나와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준호는 미숙의 놀란 얼굴을 보고는 멋쩍게 웃으며 허리에 두른 수건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죄송합니다. 형님. 깜빡했네요. 거실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그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미숙의 눈에 들어왔던 그의 몸은 또다시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어둠 속에서 겨우 희미하게 보았던 몸이 이제는 환한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었다. 그의 넓은 어깨, 단단한 복근,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 사이로 언뜻 보였던 다부진 허벅지까지. 미숙은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맥주 캔을 든 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준호의 나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아, 너 정말 왜 이러니? 정신 차려야지. 넌 형부의 처형이고 그는 내 동생의 남편이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미숙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그녀의 이성과는 반대로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혈관 속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덤머니와 과부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살았다. 하지만 준호의 등장 이후 그 껍데기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잊었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금기된 욕망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다시 한번 잠을 설쳤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몸은 어딘가 모르게 가벼워진 듯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는 듯한 느낌. 창밖에서는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왔다. 고요한 밤,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죄책감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미약한 떨림 같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끌림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끌림이 어디로 향할지 두려우면서도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었다. 미숙은 그날 밤 내내 뒤척였다. 이성과 본능의 싸움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더욱 치열해졌다. 처형이라는 무거운 껍데기와 그 아래에서 꿈틀대는 여자로서의 욕망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래된 수로에 물꼬가 트이듯 잊고 있던 감각들로 인해 후끈거렸다. 창밖의 희미한 달빛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는 듯했고 그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강렬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미숙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전날 밤의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밥상머리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오가는 대화는 날씨나 공장 복구 상황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건조한 것들 뿐이었다. 미숙은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준호가 숟가락을 드는 소리, 밥그릇을 놓는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준호의 젖은 머리카락과 탄탄한 상체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밀려드는 죄책감에 얼굴을 붉혔다. 준호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는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늘 허공을 맴돌거나 미숙의 손끝 혹은 밥그릇 위에 머물렀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미숙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어색함과 혼란스러움을 읽었다. 그가 의도치 않게 노출했던 자신의 몸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미숙이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묘한 감정을 그 역시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알 수 없는 긴장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미묘하게 변화시켰다. 미숙은 준호가 공장으로 나선 후에도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여러 번 미끄러졌다. 그녀는 멍하니 물이 솟아나는 수도꼭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자신은 그저 남편을 잃은 처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고, 형부와 처형이라는 친족 관계에 충실할 뿐이라고 애써 변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넌 그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다.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밤에는 괜스레 불안해져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신경이 쓰였다. 준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면 그녀는 주방에서 괜스레 오래 서성거렸다. 혹시라도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라도 그에게서 불필요한 시선을 느끼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웅웅거렸다. 준호는 비 때문에 공장 복구 작업을 잠시 멈추고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미숙은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초조함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고요했을 집안이 그의 존재만으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점심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 다른 책을 읽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숙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슬며시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미숙은 그의 존재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실감을 읽었다. 그 역시 아내를 잃은 지 오래였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준호 씨.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다. 네, 형님. 공장 일은?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드리워진 짐을 걱정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비까지 와서 더 그렇고. 그래도 뭐,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미숙은 그에게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느끼던 책임감의 무게를 보았다. 그 역시 가장이었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너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힘들면 저에게라도 말하고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고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감사함, 그리고 깊은 고독. 형님,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는 듯한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침묵이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준호를 위해 오랜만에 갈비찜을 만들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준호는 공장 이야기를 했고 미숙은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듯한 미묘한 온기가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천둥 소리도 가까워졌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고 준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전기가 번쩍 하고 나갔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미숙은 작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고 접시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형님,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가 미숙에게로 달려왔다. 미숙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네, 접시를 깨뜨렸어요. 준호는 더듬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밟으면 안 되는데. 그의 손길이 미숙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미숙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숙을 부엌에서 거실로 이끌었다.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휴대폰 불빛으로 촉불을 찾아볼게요. 준호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부엌으로 다시 향했다. 미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곧 준호는 작은 촛불 2개를 찾아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다. 희미한 촛불이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일렁였다.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고 천둥 소리는 집 전체를 흔들었다. 무섭네요. 이런 날은?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혼자 계시면 더 무서우셨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혼자 있으려니 별게 다 무섭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미숙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형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아내가 떠난 후부터는 이런 날 유독 더 그렇더라고요. 혼자라는 게 가끔은 세상 끝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다는 슬픈 고백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 모두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촛불 불빛 아래에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서로에게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미숙은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촛불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럽고 어딘가 모르게 나약해 보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알 수 없는 충동이 솟구쳐 올랐다. 술 한잔 할까요? 이런 날은?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준호는 살짝 놀란 듯 미숙을 바라보았다.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술이 좀 세서. 괜찮아요. 저도 가끔 혼자 마셔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 둘이 마시는 게 낫죠. 미숙은 애써 웃어 보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딱 한 잔만.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손전등으로 길을 밝히며 소주와 안주 몇 가지를 꺼냈다. 작은 유리잔에 소주를 따르고 두 사람은 다시 촛불 불빛 아래에서 마주 앉았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작게 울렸다. 건배. 뭘 위해 마실까요? 미숙이 말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외로움. 을 위해. 미숙은 그의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잊고 있던 뜨거운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다. 준호는 공장 화재로 인한 절망감과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남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고 미숙은 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저도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마치 세상이 흑백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미숙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이 저를 붙잡아줘서 겨우 버텼지만 가끔은 저도 모르게 저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촛불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물은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준호는 미숙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그녀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서 몸을 돌려 미숙을 향해 좀 더 가까이 앉았다. 형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혼자라는 게 사무치게 외로워요. 미숙은 술기운에 용기를 얻은 듯 자신의 내면에 억눌러왔던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끔은 저도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저 아이들의 엄마, 남편 없는 과부로만 존재할 뿐이죠. 거울을 보면 주름지고 늙어가는 제 모습에 한숨만 나와요. 누가 저를 여자로 볼까 싶어서 스스로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솔직한 고백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듯 미숙을 응시했다. 그는 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준호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빛처럼 스며들었다. 촛불 불빛 아래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미숙의 손을 잡은 준호의 손은 점차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고독과 동시에 자신과 같은 갈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술기운과 외로움, 그리고 억눌려왔던 본능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준호 씨. 미숙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은 갈망으로 빛났다. 준호는 미숙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스쳤다. 그녀의 얼굴은 뜨거웠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미숙에게로 다가왔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쳤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준호의 입술이 미숙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점차 강렬해졌다. 미숙은 그의 키스에 반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입술의 감각, 남자의 숨결,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남자의 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깨웠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로 더욱 밀착되었다. 준호의 팔이 미숙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손은 그의 넓은 어깨를 잡았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두 사람의 격정적인 움직임을 가리는 듯했다. 미숙은 그의 키스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갈망하는 행위였다. 오랫동안 차갑게 식었던 그녀의 심장에 뜨거운 불씨가 지펴지는 듯했다. 준호는 미숙의 얼굴에서 입술을 떼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뜨거웠다. 형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갈망으로 떨렸다. 미숙은 그의 말을 막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호 씨.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저도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촛불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미숙을 안아 들었다. 그의 팔은 강했고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안겨 가볍게 떠올랐다. 미숙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남자의 향이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준호는 미숙을 안은 채 침실로 향했다. 촛불 불빛이 침실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침실 안은 어둠과 침묵, 그리고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준호는 미숙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미숙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형님.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갈망으로 떨렸다. 미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고 그녀의 눈은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듯했다. 준호는 미숙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처럼 드러났다. 주름진 피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몸,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몸이 여전히 아름답고 갈망스러운 대상으로 보였다. 미숙은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그녀의 몸은 반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준호는 자신의 옷도 벗겨냈다. 그의 탄탄한 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미숙은 그의 몸을 보며 숨을 들이켰다. 강인하고 남성적인 그의 몸은 그녀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쓰다듬었다. 뜨겁고 단단한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은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차갑게 식었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듯했다. 두 사람의 몸은 침대 위에서 서로에게로 밀착되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피부가 닿는 곳마다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겼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품, 남자의 숨결, 남자의 체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쾌락의 감각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와 천둥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침실 안에는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와 서로에게 위안을 찾는 육체의 움직임만이 가득했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차갑게 식었던 심장은 그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잃었던 여성성을 되찾았다. 그것은 금기된 위로였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는 구원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전기가 돌아왔다. 환한 불빛이 침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준호는 미숙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충만감.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옷을 주워 입었다. 그리고 미숙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미숙은 준호의 손길에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어색함과 동시에 그 밤의 비밀스러운 기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형님,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죄책감으로 떨렸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 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란 듯 미숙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그 밤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서로에게서 위안과 욕망을 찾았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금기된 위로는 그들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고 두 사람은 이제 이 불꽃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숙은 새벽녘의 옅은 불빛 아래에서 준호의 품에 안겨 깨어났다. 지난밤의 열기는 식었지만 그녀의 몸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감각이 그녀를 감쌌다.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준호의 존재는 불안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서 벗어나 흐트러진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생기 넘쳤다. 마치 오래된 그림에 새로운 색채가 더해진 듯했다. 준호는 미숙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나 그녀의 눈을 피하려 애썼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깊게 배어 있었다. 미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저도 그랬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 밤의 접촉은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지쳐있던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찾아낸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금기를 넘어서는 강렬한 갈망과 함께 피할 수 없는 동병상련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이후 미숙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범한 처형과 형부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그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자주 마주쳤고 작은 몸짓 하나에도 숨겨진 의미가 담겼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팔이 스치거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어깨가 닿기라도 하면 미숙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나 눈빛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미숙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 쉬기보다는 좀 더 밝고 화사한 색깔의 옷을 골라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성껏 빗어 넘겼다.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면서 그녀는 삶에 대한 알 수 없는 활력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다. 준호 역시 미숙에게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숙을 향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꼈던 충만감과 위로를 떨쳐내지 못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이전보다 미숙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의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숙에게서 맴돌았고 어딘가 모르게 깊어진 감정이 엿보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금기된 위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들의 갈망을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낮 동안은 평범한 가족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의 방으로 이끌리듯 들어갔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혹은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새벽녘, 그들은 서로의 몸에서 외로움을 지우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찾았다. 육체적인 접촉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서 비로소 자신이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고 준호 역시 미숙에게서 잃었던 따뜻한 위로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다. 미숙의 변화는 가장 먼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녀의 딸 지영의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지영은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늘 무미건조하고 어딘가 우울해 보이던 어머니의 표정이 요즘 들어 부쩍 밝아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때로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지영은 어느 날 영상통화 중에 물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내가 잘 지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보지.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설렘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미숙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식들의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의 이야기에 은근히 행복감이 묻어났다. 엄마, 혹시 누가 집에 오기라도 했어요? 밥 차려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영은 영상통화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헛기침을 했다. 아, 그거. 준호 씨가 공장 복구 때문에 잠시 머물고 있단다. 비가 와서 공장 일이 늦어지고 있어서. 아, 형부요. 그렇구나.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신이 스쳐 지나갔다. 형부가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저 미묘한 변화는 무엇일까? 지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며칠 후, 미숙은 준호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나란히 카트를 밀고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골랐다. 준호는 미숙이 고르는 물건들을 묵묵히 카트에 담아주었고 때로는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그들은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다. 미숙의 오랜 지인이자 동네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미숙 씨. 혼자 나오신 게 아니었네요. 옆에는 김 여사의 시선은 준호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입꼬리는 묘하게 올라갔다. 어쩌다 이렇게 준호 씨랑 같이 오셨어요? 혹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김 여사의 말 한마디는 비수처럼 미숙의 심장을 찔렀다. 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 김 여사님. 그게 준호 씨 공장이 불이 나서요. 복구하는 동안 잠시 저희 집에 머물고 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고. 미숙은 애써 웃으며 변명했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니, 형부랑 처형이 한 집에서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미숙 씨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조심해야죠. 김 여사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김 여사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미숙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벗어나려 했다. 형님, 먼저 가시죠. 미숙은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뒤로하고 황급히 마트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벌써 소문이 나는 건가?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김 여사의 말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첫 번째 경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숙은 밤새 잠을 설쳤다. 김 여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형부랑 처형이 한 집에서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려웠다. 과연 그들의 관계는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미숙의 집을 찾아왔다. 바로 준호의 형인 준식이었다.
준식은 준호의 공장 화재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준식의 눈에는 공장 복구 상황보다 미숙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준호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다. 준식은 미숙의 넓은 거실에서 준호와 미숙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너 여기 미숙이네서 지내고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도 되는데. 준식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형님, 그게. 미숙이 형님네가 혼자 계시기도 하고 공장이랑 가까워서 잠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애써 웃으며 거들었다. 네, 형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잠시 머물라고 했어요. 지영이도 동의했고요. 그러나 준식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미숙과 준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훑어보았다. 그는 미숙의 화사해진 얼굴과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뭐, 그래. 두 사람 다 혼자인데 서로 의지하는 건 좋지.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준식의 말은 김 여사의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준식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준호에게 여러 번 전화해 미숙이네 집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준호는 형의 노골적인 경고에 미숙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형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께 자꾸 폐만 끼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까지 사는 것 같아서. 준호는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은 준호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떠나면 다시 혼자만의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준호 씨, 갑자기 나갈 곳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전 괜찮아요. 미숙은 애써 준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형님, 저도 더 이상 형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정말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그의 말 속에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감했다. 그날 밤, 미숙은 준호와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들의 육체적인 접촉은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고 절박했다. 서로의 몸에서 위안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이별을 예감하는 슬픔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미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준호 씨,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준호는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그녀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과 가족들의 경고는 그들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미숙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몸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마지막 밤은 슬픔과 욕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채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미숙은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떠나면 다시 혼자만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형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미숙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미숙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도 힘내요. 공장 복구 잘 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미숙의 눈물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체향은 여전히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형님, 건강하세요. 준호는 짧게 말하고는 미숙의 품에서 벗어났다. 준호가 떠난 후 미숙의 집은 다시 이전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준호의 존재로 인해 깨어났던 감각들은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식탁의 빈자리,
세탁바구니 속 그의 옷, 그리고 그녀의 침대 위에 남아있는 그의 체향까지. 이 모든 것이 미숙을 괴롭혔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전처럼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했고 그 자각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미숙은 준호가 떠난 지 며칠 후 집을 비우고 동네 사우나로 향했다. 김 여사와 마주친 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렸지만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다.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탕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준호의 죽은 아내, 즉 자신의 여동생인 미영의 절친한 친구였던 희선이었다. 희선은 미영의 장례식에서 미숙과 안면을 튼 사이다. 희선은 미숙을 보자마자 놀란 듯 미숙에게로 다가왔다. 어머, 미숙 언니. 여기서 뵙네요. 오랜만이에요. 언니도 사우나 즐겨 하세요. 희선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미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희선에게 인사했다. 그래, 희선 씨, 여기서 다 보네. 나도 가끔 와. 희선은 미숙의 옆에 앉아 말을 이어갔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예전에는 언니 얼굴 보면 늘 마음이 아팠는데. 미숙은 희선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희선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듯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잠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지. 미숙은 웃으며 둘러댔다.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미숙에게서 맴돌았다. 아, 맞다 언니. 제가 얼마 전에 준호 오빠를 동네 마트에서 봤는데 언니 집 근처 마트더라고요. 준호 오빠도 그쪽으로 이사 오셨나 했어요. 희선의 말에 미숙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트에서 김 여사에게 들킨 일도 모자라 이제는 희선까지 준호와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했다. 아, 그거. 준호 씨 공장이 불이 나서요. 복구하는 동안 잠시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공장으로 돌아갔어. 미숙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공장 불이 나서 언니네 집에서 지냈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언니랑 준호 오빠랑 한 집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희선은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탈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미숙은 희선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희선의 놀란 표정은 마치 미숙과 준호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했다. 미숙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에 이어 희선까지. 이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준호의 관계를 의심할 것이다. 그들의 은밀한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사회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미숙은 자신들의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금기된 위로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을 깨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호가 떠난 지 며칠이 흘렀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김 여사와 희선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감춰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공포를 현실로 만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생기 넘치지 않았다. 깊어진 주름과 함께 불안과 초조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는 사회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을 겨누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집안의 모든 공간은 준호의 부재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식탁의 빈자리, 거실의 고요함, 밤늦도록 불이 꺼진 그의 방 위 모든 것이 미숙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 고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예전에는 무감각한 차가움이었다면
지금은 뜨거웠던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더욱 강렬한 허전함이었다. 잠들었던 여성이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미숙은 밤마다 준호와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떠올렸다.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던 밤, 뜨거운 숨결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유일한 생명수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찾았고 잃었던 자신을 되찾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식들의 명예, 고인이 된 여동생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처형과 형부라는 금기된 관계가 주는 윤리적 책임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며칠 동안 미숙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은 혼미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걸려올 전화나 문자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이 관계는 애초에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감정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있었다. 바로 미숙의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가끔 전화해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어머니의 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늘 단정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숙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심리적 상태가 보였다. 엄마, 형부 언제 나갔어요? 마트에서 옆집 김 아주머니가 엄마랑 형부랑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민준의 말에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소문이 여기까지 돈 것이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 준호 씨. 공장 복구 끝나서 나갔어. 김 여사님이 뭘 잘못 아셨나 보네. 민주는 어머니의 어색한 태도와 흔들리는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엄마, 혹시 형부랑 무슨 일 있었어요? 미숙은 아들의 질문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소리를 질렀다. 민준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감히 어른에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격앙된 반응에 민주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다. 그는 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에서 숨겨진 진실을 보았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혼자 두었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형부는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형부의 아내인 이모도 이제 안 계시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이에요. 형부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엄마도 저희도 형부 가족들도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거예요. 민준의 말은 칼날처럼 미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아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었다. 아들의 말은 그녀의 이성을 강타했고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평화라는 거대한 벽이 다시금 그녀 앞에 우뚝 섰다. 민주는 그날 밤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을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지. 그는 어머니를 비난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존재는 미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미숙은 죄책감 속에서도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민준을 깨워 밥상을 차려주었다. 오랜만에 차린 밥상에는 따뜻한 국과 여러 반찬이 놓였다. 민준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은 민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민준아, 어제 엄마가 너에게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희 아빠가 떠난 후로 엄마도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어. 그저 너희들의 엄마로만 존재했지. 미숙이라는 여자는 아주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어. 미숙은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울음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직시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준호 씨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엄마도 모르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그리고 다시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느꼈어. 이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 기억이 주는 달콤함이 그녀의 목을 매게 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가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 힘들었겠네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실망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준호 씨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건 너희들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이모에게도 너무 큰 죄가 될 거야. 그리고 엄마 스스로도 사회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어. 미숙은 힘겹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말이 그리고 스스로가 인지한 사회적 경계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날 오후 미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호 씨, 잘 지내요. 준호는 미숙의 목소리에 잠시 침묵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제가 할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민준이도 알고 있더군요. 김 여사님이나 희선 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내 동생과 당신 아내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미숙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들 모두 사회적 금기와 가족의 평화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형님, 제가 형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외로운 형님을 제가 아니에요. 준호 씨,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잃었던 여성성을 되찾았다. 형님,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슬픔이 묻어 있었다. 준호 씨도요. 공장 복구 잘 되고 아이들과도 행복하게 사세요.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다. 미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과 동시에 고귀한 희생을 택한 두 영혼의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준호와의 관계가 끝난 후 미숙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감각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숙이라는 여성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숙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생기 넘쳤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회와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삶은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결코 어둡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와의 금기된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육체적인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난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가장 강렬하고도 슬픈,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었다. 미숙은 준호와의 모든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보석이었다. 가끔 비가 내리는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희미한 촛불을 켜고 홀로 와인 한 잔을 마실 때면 그녀는 준호와의 짧고 뜨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깊은 눈빛, 그의 슬픈 미소, 그리고 그에게서 느꼈던 자신만의 가치.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새로운 여성이 되었다. 황혼의 삶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는 희망과 자유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재탄생시킨 강인한 생명력이 함께했다. 미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비록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색채를 더했고 그녀를 다시금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은 여인의 아름다운 떨림이었다.